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치매,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뇌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각종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심장에도 안 좋아요. 최악의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환자분들이 오히려 먼저 알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치매 온다던데,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예, 맞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연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수면의 시간을 평가해서 그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잘 못 자면 낮에 피곤하다, 이거는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잤을 때 그게 이제 몇 년, 몇십 년 후에 뭐 치매가 온다든지, 뭐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혈관 질환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평가하기 어려워서 그동안에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수면의학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불면증 혹은 수면 부족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정말 많이 밝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지만, 잠을 자는 장기는 사실은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장기들도 다 잠을 자기는 합니다. 심장도 훨씬 더 느리게 뛰고요. 근데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 잠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반대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나중에 치매,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뇌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정 조절 기능, 특히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꾸는 잠이거든요. 꿈꾸는 잠의 여러 가지 좋은 기능 중에서 이제 기억을 강화하는 기능과 감정을 순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로 렘 수면이 줄어들게 되면 뭐 낮에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짜증 많이 나서 짜증을 많이 낸다, 아니면 가족 중에 우리 배우자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낸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냥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장애 혹은 이제 잠을 적게 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력이 많이 보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리프레시가 되고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이 보강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역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적게 자면 잘수록 이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또 살이 많이 찌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의욕도 떨어지고 뭐 각종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대사 기능에도 안 좋고 심장에도 안 좋아요. 잠을 잘 때 우리 심장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집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이제 잠을 잘 때는 평소보다 이제 맥박수가 10, 20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잘 때 이제 코골이가 있으면서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뭐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도 올라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분들은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또 심장병 예방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외에 뭐 호르몬 조절 이상이라든지 뭐 체온 조절 이상 이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느끼는데, 제가 처음 신경과 의사를 하던 시절에는 뭐가 없었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5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약 1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단연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면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이 어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종종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눕고 싶은 거죠. 누운데 또 자기는 싫은 거예요. 또 재미난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워서 보는 스마트폰이 이제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천장에서 내리쬐는 이 간접 등보다 눈으로 직접 쏘는 이 스마트폰의 뭐 LED 광선이 수면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만 약하게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블루라이트 차단해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좀 재밌으려고 많이 보잖아요. 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흥분하게 돼서 잠이 안 오고,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뭐 12시까지만 스마트폰 하고 12시에 딱 끄고 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한참 하다가 재미난 게 없으면 좀 빨리 자게 되고, 피곤하거나 재미난 게 없으면 재미난
예민한 거 있으면 내 예상보다 30분, 1시간을 늦게 자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야 될 시간보다 더 늦게 자게 만드는 게 또 스마트폰이 가진 나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10년 사이에 불면증 환자가 아니면 수면장애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단연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것도 뭐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하면서 욕심도 많아지게 되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또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낮에 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내 생각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돼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는 내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신경계나 이제 우리 인체는 거의 원시시대 때 거의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위험한 사자가 쫓아오냐 안 쫓아오냐.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잠을 못 자겠죠. 언제 사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잠 들기도 힘들고, 잠을 들더라도 자주 깨고, 혹은 아침 일찍 깨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꿈을 많이 꿔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꿈을 많이 꿔요. 나는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꿈을 많이 꾸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꿈을 충분히 꾸고 전체 잠의 뭐 20% 전후 정도 충분히 꾸고, 대신에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잠인데, 꿈을 뭐 20%가 아니라 더 적게 꾸면서도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꿈을 많이 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주 깨다 보니까 꿈을 많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수면의 양도 줄이지만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해서 우리 잠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규칙한 생활이죠. 이건 아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뭐 재미난 게 요새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다가 좀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잤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근데 또 평일에는 회사에 가야 되고 뭐 학교에 가야 되고 하니까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러면서 잠이 불규칙해집니다. 불규칙해지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면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줄다리기를 생각을 하면 동시에 영차 당기면 줄을 빨리 세게 당길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각자가 다른 타이밍으로 당기면 줄을 세게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좀 이제 규칙적으로 잘 분비가 돼야지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잠도 잘 자고 또 잠의 질도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또 반면에 낮에 수면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면서 낮엔 또 피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카페인, 술 이런 먹는 거죠. 이제 커피는 뭐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마시는 분도 있고,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되는 거 커피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커피를 이제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노동을 위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잠을 많이 방해하게 되고, 또 술은 또 이제 잠을 못 잔다고 술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 근데 알고 보면 술은 잠 드는 건 도와주지만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또 술이 만드는 역할이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낮에 충분한 햇빛을 못 쬐줘가지고 또 수면 호르몬 밸런스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면 운동이 또 부족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몸이 덜 피곤해서 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대인들에서 잠을 방해하고, 또 최근에 불면증, 수면장애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나쁜 습관은 바로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면 빛의 문제가 있고, 또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자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서 충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방에 가져가면 손 닿는 거리에 감지면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카메라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옆에서 놓고 자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깨자마자 본다든지 자기 전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가족들은 다 거실에서 이제 충전하도록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아예 방에 가져 들어가지 마시고, 방이 하나밖에 없다, 뭐 거실이 없다 라고 하면 손 안 닿는 곳에 저 멀리 놔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이제 충전선을 뭐 2m, 3m짜리를 사가지고 콘센트가 멀어도 누워서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연예인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술 마시는 습관이죠. 이제 잠들기 위해서 내가 꼭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마셔야지 잠을 잔다.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잠에 그러니까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양을 또 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면제를 먹더라도 안정제를 먹더라도 술을 통해서 잠을 유도하는 행위는 정말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인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평일에 늦게 자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주말에 늦게 자는 거, 그리고 주말에 늦게까지 자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늦게 일어나게 되면 그거 맞춰서 또 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뒤로 밀린 수면을 평일에 당기려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랑 평일이랑 기상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1시간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 내가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가능하면 주말에도 8시, 늦어도 8시 반이나 9시 전에는 기상을 하셔야 되고, 평일에 6시라면 7시, 8시 전에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이랑 주말이랑 이제 가능하면 1시간, 못해도 2시간 이상 차이 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월요병의 주범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사실 침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좋거든요. 계속 침대에서 막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아니면 중간에 자다 깼을 때, 아니면 아침에 자고 너무 일찍 깼을 때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이유로, 물론 피곤하긴 한데 자꾸 누워 있다 보면 가끔은 괜찮지만 그런 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이제 수면 습관이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진료본 불면증 환자분도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은 11시간이었어요. 누워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수면제를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수면제를 8시에 드시고 8시 반에 누우시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7시 정도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그 누워 있는 시간에 풀로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신생아도 그렇게는 안 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자다 깨다 질 좋은 잠을 자게 되고, 그게 점점 나쁜 수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불면증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 불면증,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잠을 못 잤다, 최근에 뭐 잠 못 잔 지 한 달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죠. 스트레스 이유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이렇게 좀 단기간 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간 사람들, 적어도 한 달 혹은 석 달 이상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스트레스 요인은 이미 해결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걸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그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해져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즉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뭐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있어서 잠 못 자다가도 아이 뭐 이것만 해결되면 잠 잘 잘 수 있을까 좀 무던하게 넘기시는 분들은 불면증으로 덜 넘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지? 또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던데 그때부터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맘대로 되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스트레스 아니면 이 잠에 대한 걱정이 이미 생겼는데, 아니면 그게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마음 편하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게 불면증 환자분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잠에 대해서 강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죠.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어제 잠드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아침에 1시간 더 누워 있을 거야. 어제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오늘은 낮에 뭐 3시간 누워 있을 거야. 아니면 잠 누웠는데 바로 잠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눕자마자 시계를 뭐 이제 5분 10분 단위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깼을 때 내가 이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12시에 잠 들었잖아요. 중간에 깼어요. 바로 시계를 확인해요. 내가 몇 시간 잤는지 궁금해서. 1시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하시면 안 돼요. 시계 보는 순간 잠에서 깹니다. 뭐 1시간만 자고 깼을 때 12시에 잤는데 1시에 깼는 거를 보는 순간 내가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면 잠에 대한 공포, 이제 집착, 강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호르몬이 많아지고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뇌가 많이 이제 깨어있죠. 과도하게 깨어있어요. 뇌파 같은 걸 해보면 뇌 자체가 많이 각성이 돼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그게 많고, 또 정말 중요하고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은데 수면 리듬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무조건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시에 자고 10시 일어난다, 뭐 새벽 3시에 자고 오전에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대체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3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다가 뭐 재미난 거 보다가 졸리면 자고, 그게 그래서 2시가 됐다가 3시가 됐다가 5시가 됐다가 7시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고, 기상하는 것도 10시에 이제 지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좀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오전에 뭐 약속이 있다, 일이 있다 그러면 또 8시 일어나기도 하고, 즉 불규칙해지는 게 우리 수면장애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평일 주말 큰 차이가 안 나게 지켜주는 게 우리 수면에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사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 야간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퇴근을 새벽 뭐 1시, 2시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퇴근한다고 바로 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일하다가 딱 집에 가자마자 누우면 잠이 당연히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흥분된 신경 신호가 조금 가라앉혀 주는데,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걸리니까 차라리 뭐 좀 쉬다가 놀다가 TV 좀 보다가 한 3시, 4시에 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4시에 자기로 했으면 4시에 자고, 아침에 11시 그러면 한 7시간 계산하면 11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든 일찍 일어나든 일찍 자든 무조건 11시 전에는 기상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드려서, 아 그러면 내가 억지로 뭐 또 일이 끝난 시간도 좀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까, 불규칙하더라도 잠 드는 시간 깨는 시간을 맞추고 나서는 이제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당연히 일찍 자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특히 필요한 거고요.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건강한 잠, 그리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면 우리 수면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잠드는 것도 같은 시간에 하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12시에 자야지 한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 하지 않고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보통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는 간접등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저 자신도 테스트 해본 결과 2시간은 좀 힘들어요. 2시간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뭐 퇴근 늦게 하고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잘 때까지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는 30분입니다. 30분. 그래서 적어도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잘 준비를 하시고, 이때는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집을 좀 껌껌하게 하고 가벼운 독서, 집안일 조금 하시다가 주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분은 무조건 지키시고, 가능하면 조금 더 해서 60분, 1시간 정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자꾸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뭐 침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TV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침대는 잠만 자야 돼요. 잠이랑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침대는 딱 누우면 바로 잠을 잔다, 이렇게 뇌랑 몸에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낮 동안에 활동하는 거 이제 조금 도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아직 활동하는 게 더 좋은데, 의외로 낮에 이제 무리한다고 해서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낮 동안에 너무 이제 몸을 써가면서 혹은 이제 사무실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정말 몸은 녹초가 됐는데 잠은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낮에 햇빛 보고 뭐 이제 활동하는 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 혹은 다양한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게 다 똑같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뭐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걸을 때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도 있고요. 그래서 어지럼증 안에 수십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흔한 거 5가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흔한 어지럼은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다 깼을 때 이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도는 이석증이고,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좀 심리적 원인,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어지럼증 혹은 이제 만성 후유 어지럼,
어지럼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인데 이런 심한 어지럼증 후유증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이 의외로 꽤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생기면 또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전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르는 어지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컨디션 떨어질 때 한 번씩 머리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혹 요새 이제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는데 갑자기 비 오거나 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뇌가 피로해지고 뇌 과부하가 걸리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이석증과 더불어서 제일 흔한 어지럼증 원인이 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 마지막으로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어날 때, 근데 갑자기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오래 서 있거나 뭐 오래 앉아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혹은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에도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흔한 어지럼증 원인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뇌질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질환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이제 어지럼증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지럼증 환자를 워낙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간혹 뇌경색의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 100%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이 있으면 뇌경색일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거니까 이제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쪽 팔다리 힘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손바닥을 하늘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팔에 힘 빠지는 거고,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운다. 이런 것들은 한쪽 팔다리 힘 빠지니까 어지러움 플러스 힘 빠지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얼굴 표정을 지어봤을 때, 이 해봤을 때 얼굴이 이제 표정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은 지어지는데 한쪽은 지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뇌경색 증상이고, 사물이 2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3개, 4개는 그래도 괜찮은데 앞에 사람 얼굴이 뭐 양옆이나 위아래로 2개로 보인다. 이건 뇌경색 증상이고,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지러워요 이런 식으로 말 발음이 어둔해지는 것도 뇌경색 증상이고, 또 어지러움은 사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린다든지 혼자 못 서 있다든지, 심지어 심한 분들은 혼자 앉아 있지를 못해. 앉아 있어도 몸이 기울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뇌경색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증상으로는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심한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도 이제 눈동자가 막 떨리는 경우예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눈동자가 잠시 한 1, 2분 떨리다 말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눈동자가 한쪽으로 계속 팡팡팡팡 튄다. 그러면 이제 뇌질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지럼이 생기면서 한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위험하지 않은 어지럼증이라면 이틀 이내에 어느 정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틀 내내 뭐 심한 어지럼이 지속이 된다. 어지럼이 또 심하진 않더라도 그 어지럼이 계속된다. 이것 역시 뇌질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지럼증이 잠깐씩 있는데 반복이 돼요.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게 이석증처럼 1, 2분이 아니라 한 5분에서 20분 사이, 즉 10분 전후로 좀 어지럽다가 또 괜찮다가 또 어지럽다가, 이게 자세 변화에 상관없이 걸어 다닐 때든 앉아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반복이 된다. 뇌혈관이 좁아졌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전후의 어지럼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뇌혈관 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제일 흔한 건 이석증이니까 거기 기준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갑자기 어지럽다. 오늘도 그런 분 계셨는데 어지러우면 일단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석증이 제일 흔한데, 이석증 같은 경우는 보통 1, 2분 이내 어지럼증이 거의 한 8, 90%는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개 돌렸는데, 고개 숙였는데, 아니면 침대에 누웠는데 어지러우면 그냥 일단 가만히 계셔보세요. 한 1, 2분 정도. 그래서 어지럼이 가라앉으면 이석증 가능성이 놓고 어느 정도 안심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시니까 좀 편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고개 돌리거나 움직였는데 어지러우니까 당황해서 또 움직이고 하다 보면 어지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멈추질 않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 자리에 멈춰서 좀 안전한 자세로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잠시 한 2, 3분 정도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어지럼이 어느 정도 가시면 이제 편안한 자세, 또 계속 뭐 이런 자세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여 가지고 좀 기대는 자세나
되거나 누워있는 자세라면 좀 편한 자세로 조금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면 또 대부분 또 따라오는 증상, 오히려 더 힘든 증상 중에 하나가 구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게 힘든데 또 토하려고 이제 화장실까지 뛰어가다가 더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스꺼움이 있다면 빨리 봉지라든지 통을 챙겨서 이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토할 수 있게, 이렇게 살짝만 숙여서 토할 수 있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위험 신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증상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들어서 팔에 힘 빠지는지 보고 얼굴 표정도 지워보고 말도 해보고 해서 응급실에 당장 가야 될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나 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약이 있으면 비상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거나 또 병원에 간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석증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증상이 다 있다라고 하면 이석증 확률이 거의 89%가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움직일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로 누워서 고개 돌리거나 뭐 고개 숙이거나 이제 고개 돌아볼 때, 이럴 때 이제 움직일 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이 오래 가지 않는다. 보통 2분 내지 3분 이내에 좋아진다. 요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 돌리거나 움직일 때 어지럼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생기고 그게 2, 3분 이내에 좋아진다 라고 하면 이석증 가능성이 정말 높고,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이런 게, 보통 이석은 자다가 이제 이석이 굴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한다든지 뭐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석증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보통 약간의 현기증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 있을 때 잠깐 어찌러찌 한다든지, 막 밝은 빛 같은 데 가서 좀 어찌러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일반 어지럼증이고, 이석증은 그렇게 이제 증상이 생기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석증도 좀 심한 이석증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 증상, 구토 이렇게 명확한 심한 이석증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이 조금만 들어간 아주 경미한 이석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이석증은 약간 띵한 정도에서 그런 가벼운 증상만 있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증의 원인 그리고 초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석증은 원래 그 방골이관 옆에 있는 이석 주머니, 이석 기관에 그 이석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 방골이관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려면 충격이 가해지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지나가다가 어디 벽에 머리 부딪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석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류 장애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목 혈관이 나빠지는 목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혈류 장애를 유발해서 이석증을 많이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석이 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이석이 좀 더 잘 떨어져 나와서 이석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은 염증을 자꾸 일으켜서 또 이석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떨어져 나온 이석이 또 그냥은 잘 안 들어가요. 언제 많이 들어가냐? 누워있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석증 생기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종일 누워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누워있는 습관, 뭐 TV 볼 때 누워서 TV 보고, 이제 자는 것도 아닌데 누워서 뭐 스마트폰 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석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뭐 이쪽으로도 눕고 이쪽으로 눕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쪽으로, 오른쪽으로만 뭐 계속 누워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석증이 생기면 오른쪽에 거의 80% 이상이 오른쪽에만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이석증의 주요한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증에 걸렸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석증은 가만히 있으면 어지럼이 가십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더 어지러워요.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이석이 구르면서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석증 어지러움은 일단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뭐 누워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되고, 심지어 자다가 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주무셔도 좋아요. 가만히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서 어지러우면 일단 또 역시 붙잡고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해서 좀 편한 자세로 좀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힘도 줘보고 해서 위험한 증상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비닐봉지나 이제 그릇 같은 거, 통 같은 거 옆에 갖다 놓고 토할 때를 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좀 드셔서, 비상약이 있으시면, 이석증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비상약을 보통은 구비를 해 두실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치료를 시도해 보셔도 좋고, 일단 병원 가실 수 있으면 병원 가서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석증은 이 방골이관 속에 이제 이석이 들어갔고 그 이석을 이제 굴려서 이석 주머니가 있는 공간으로 빼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만 알면 혹은 이제 위치만 알면 혼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받은 환자분들한테 교육 목적으로 자가치료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댓글이 뭐 1000개가 넘게 달려 있어요. 혼자서 치료하고 이제 어지럼증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치료하는 법을 이제 알고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근처에 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치료가 불충분해서 또 부가적으로 혼자서 치료하고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석증 중에서 제일 흔한 거는 후방골이관이라고 해서 이 뒤쪽에 있는 방골이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서 뒤로 누워서 이석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로 눕고 한 1분 있다가 왼쪽으로 또 1분 있다가 한 번 더 왼쪽으로 가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후방골이관 오른쪽 치료가 되는 거고 왼쪽은 또 반대로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의학 용어로는 애플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이 그 다음으로 흔합니다. 수평 방골이관은 이제 붙어 있는 팽대부른적 이석이랑 또 일반적인 방골이관 결석증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일반적인 이석증 설명드리면 누워서 이제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처음에 고개 돌린 다음에 오른쪽 정면 왼쪽 바닥 보는 것까지 1분씩 한 다음에 바닥 본 다음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이제 바베큐 롤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베큐 고기 굽듯이 한 바퀴 돌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있어. 이제 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그 방향이 좌우 구분이 좀 잘 안 될 때 이런 때는 브렌다루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개를 45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뭐 반대 방향으로 빨리 눕고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시고요. 또 반대로 이쪽으로 보고 눕고 또 30초 있다가 일어나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브렌다루프 혹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도 역시 도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치료가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혼자서 치료 성공하는 확률은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혼자 병원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또 병원 안 가도 되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다. 다만 아셔야 되는 거는 이석증이 혹시 아니면 이 치료를 한다고 하다가 또 병원 가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간혹 드물긴 한데 이 치료를 하다가 이석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석증 재발 방지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석증은 재발을 잘합니다. 이석증 한 번 걸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에서는 2년 이내 뭐 47% 정도가 재발한다고 돼 있고 뭐 제 환자분들은 훨씬 더 자주 재발하고 1년에 몇 번씩 재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원칙적인 거라서 에이 그걸로 재발 방지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이거라도 지켜야지 조금이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키더라도 분명히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활발하게 일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꼭 운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이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석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이제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제나 주사라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햇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생각보다 오래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15분만 이제 봐도 이제 보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햇빛 보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석증 재발에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위험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을 드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관리하시고 고지혈증 약 드셔서 관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가 역시 이석증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잠을 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염증이 늘어나고 뭐 혈류장애가 생기면서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 역시 중요하고, 또 이제 수면 자세랑도 연관이 있어서 그 이석증이 뭐 한두 번, 한 번 정도 있었던 분들은 제가 별로 강조하진 않는데 이석증이 뭐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약간 높이고, 우리 경추베개 있잖아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석증을 더 잘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로 누워있을 때 이석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개를 조금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라고 하고 약간 반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러움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러움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러움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걸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효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러움,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